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십니까. 강인호입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레스 경제학 토론 클럽 문을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방송은 정확히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음, 아, 아, 아. 제 목소리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듣기에. 아, 지금 방송 준비 중입니다. 아, 날씨가 춥네요. 9분 전입니다. 몇 분이나 오실지, 한 분도 안 오실지. 처음 시작하는 게 이런 기분이군요. 8분 전입니다. 카운트다운을 분 단위로 하네요. 초 단위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피드백이 전혀 없습니다. 목소리가 좋은지, 볼륨 상태가 좋은지, 처음 시작이라서 실수가 많을 텐데, 걱정입니다. 구독해 주신 분이 3분이던데, 한 분은 1년이 넘으신 것 같고요. 최근에 운용 계획을 보고 들어오신 분이 2분인 것 같은데, 처음으로 구독해 주신 분이 서형팍님, 박서형 씨 같은데요. 박서형님 같은데, 오실지 안 오실지. 두 번째로 구독해 주신 분이 아럼홀렉님인데, 이분도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네요. 방송 6분 전입니다. 목소리가 점점 떨리네요. 기온은 낮아도 하늘은 화창합니다. 여유로운 일요일 아침입니다. 휴일 아침. 방송 5분 전입니다.
이거 걱정이 되네요. 한 분 더 참여가 없으시다면 이거 토론 클럽의 토론이 되겠습니까? 어, 강연하자고, 강의 듣자고 모이는 채널이 아닌데요. 음, 4분 전입니다. 목소리 상태, 볼륨 상태 이런 것들이 피드백으로 체크가 안 되니까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네요. 환영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여유있고 아늑한 일요일 오전입니다. 식사들 다 하셨을 텐데 토론 들레스 경제학 토론 클럽에 참여해 주세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3분 전입니다. 음, 음. 이 분 전입니다. 월가를 점령하라. 들레스가 만든 철학사. 신자유주의의 탄생. 차이와 타자. 차이와 타자. 1분 전입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들어올 준비들 하세요. 들어오시려나? 그런데 그나저나 한 분이라도 들어오시려나? (12월 9일) 일요일 오전 10시 직전입니다. 10시 방송 시작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하, 아직 참여자가 한 분도 안 계신 상태에서 딜루에즈 경제학 토론 클럽 최초의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개점 휴업입니다. 아직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첫 참여자분이 등장하실까요? 과연 오늘 등장하기는 하실까요? 이거 방송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피드백이 안 되니까 그것조차도 잘 모르겠네요. 어디 첫 동영상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뭔가요? 불가결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채널은 국회식 조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직 들어오실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아니면은 홍보가 전혀 안 된 겁니까? 저희 첫 동영상이 조회수는 39회. 제가 조회한 게 포함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조회수는 39회로 되어 있는데 관심들이 그렇게 크지 않으신가 봅니다. 아하. 팔이 날리는 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적극적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래서 토론이 되겠습니까? 맛집이 식당가를 지나가다 보면은 고르는 기준 중에서 가장 큰 게 그 집이 붐비느냐 안 붐비느냐, 그게 큰 기준이 되죠. 그런데 지금 너무 파리가 날리고 있네요. 파리만 날리고 있네요. 아하.
좀 더 기다려 볼까요? 5분이 지났네요. 방송 시작한 지 벌써. 방송 시작하고 나니까 방송 전에는 더디 가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하하. 첫 시간이라서 참여하는 분들하고 이런저런 전반적인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한 분도 안 계시다니 절망적입니다. 구독자분이 몇 명 안 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한다는 게 좀 무모한 점은 있겠죠. 근데 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채널 이름이 토론클럽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죠. 이게 유튜브에 실시간 방송에 음성 채팅 기능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음성 채팅 기능이 없어서 토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어떨지는 아직은 크게 장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토론의 장을 마련해 보려 합니다.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혹시나 그냥 뭐 참여자분들이 밀물같이 밀려들어서 그냥 토론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상황이 올지 어떨지 그건 꿈같은 일이 일어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음성 채팅이 가능하면 참 좋을 텐데요. 입이 마릅니다. 예, 참여를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 전혀 없으셨나 보네요. 10분이 다 돼가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전반적인 철학이란 것, 또 현대사회가 탈근대사회라는데 도대체 탈근대가 뭘 갖고 탈근대라고 그러는 건지, 탈근대, 후근대란 말도 있죠. 포스트 모던, 뭐 여러 가지 뭐 현대를 수식하는 말로 많이 사용하는데 도대체 그런 것들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건지 전반적으로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싶은데 이거 뭐 제가 저 혼자 떠드는 방송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독자 3분이라 되는데 다들 어디 가셨나요? 아직도 잠에서 헤매고 계신 건 아닌가요? 잠에서 못 깨어나셨나요? 시간이 너무 이른 건가요? (10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식으로 운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직 이론이 뭐 많이 복잡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본 책 보면은 뭐 생각나는 건 딱히 없습니다. 뭐 스텝 조직, 라인 조직, 뭐 짬뽕 조직 뭐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제가 제 생각한 바로는
제가 정리한 바로는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국회식 조직과 크게 국회식 조직과 또 군대식 조직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국회식 조직이 극단적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군대식 조직은 그 대척점에 있는 것,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파시즘적인 권위적인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군대식 조직이야 뭐 그렇고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상명하복이 철저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군대 말고도 우리나라 검찰 같은 조직이 있잖아요. 검찰이 대표적인 군대식 조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말에 뭐 아주 크게 반대할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 뭐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말도 있듯이 뭐 이게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뭐 명문화된 원칙은 아니지만 사실상 관습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제가 쓴 책에서도 제2검찰이 필요하다 그런 글을 썼는데 그건 뭐 나중에 기회 있을 때 기회가 생기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군대식 조직이 이러하다면은 그 대척점에 있는 아주 실질적인 민주주의 조직이라 할 수 있는 게 국회식 조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겠습니다. 국회식 조직이 말 그대로 국회가 운영하는 방식을 따르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독립적인 막강한 그 발언과 활동의 권한을 가진 이런 걸 실체적 권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죠? 활동, 내용 그런 것들을 각자가 자주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를 실체적 권한을 가진다고 그러잖아요. 구성원 모두가 그런 권한을 가질 때 국회식 조직이라고 하고 국회의장은 뭐 단지 절차적 권한, 질서 유지라든가 뭐 회의 진행이라든가 발언권을 부여하고 또 박탈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 막강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의장은 어디까지나 질서 유지, 절차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거지 뭐 내용을 뭐 변경한다든가 발언 내용을 갖고 시비를 건다든가 뭐 개개 구성원의 활동을 제한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죠. 실체적 권한, 내용적 권한에 있어서는 의장도 n분의 1일 뿐이죠. 우리 들레즈 토론클럽도 그런 식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국회식으로 말이죠. 지금 방송 시작한 지 14분이 지났습니다. 아직 한 분도 안 오십니다. 이거 뭐 토론이 되겠습니까? 이거 뭐 그냥 제 생각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방송하게 되네요. 피드백이 없으니 이거 뭐 질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거 뭐 지적질을 해주실 분이 없으니 이거 뭐 발전적 토론클럽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필수예요, 필수. 저 혼자 떠들어서 발전이 되겠습니까? 암담해지네요.
힘 빠집니다. 눈앞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3분이나 되는 구독자분들, 30명이 넘게 조회하신 분들, 지금 꿈속에서 헤매고 계신가요? 한숨이 절로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국회식 조직을 말씀드렸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공부해 온 것들, 또 생각해 온 것들, 느낀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세상 모든 게 민주주의 vs 민주주의 대 파시즘의 반복이 아닌가. 이 세상 모든 움직임이, 내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뭐 자연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나중에 들레즈를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은 자연이나 사람이나 사회나 크게 볼 때 일의적 존재론이라고 해서 일의성, 존재하는 방식, 운동에 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직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직관이라는 것도 그냥 막무가내 무대뽀, 억측 무대뽀 직관이 아니라 제 양심과 양식을 바탕으로 하는 했을 때 어떤 직관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직관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와 파시즘의 싸움이 아닌가. 이 세상이 굴러가는 것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직도 제가 크게 국회식 조직과 군대식 조직으로 나눈 것도 이것을 이 사유의 결과를, 생각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민주주의 대 파시즘, 데모크라시 vs 파시즘 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들레즈의 그 세계관, 관점의 최종 결론도 결국은 이 세상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영토화와 탈영토화, 다시 재영토화,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이중운동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익히 친숙한 말, 익숙한 말로 하면은 민주주의와 파시즘의 이중운동, 반복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좀 더 직관적으로 단순하게 평이하게 말씀드려서 민주주의가 뭐냐? 저는 자유와 평등의 확대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유와 평등의 확대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커가는 것은 뭐냐? 자유와 평등이 점점 더 확대돼서 이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것, 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평등이라는 게 누구도 똑같이, 절대적으로,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차별. 같은 것은 같게, 또 다른 것은 다르게. 정당한 보상을 받자. 그런 것이죠.
기회를 부여하고, 기회는 똑같이 줘야 되겠죠? 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그런 것을 평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차별을 받지 않자. 부당한 차별을 하지 말자. 그럼 파시즘은 뭐겠습니까? 자유와 평등을 축소하는 것이죠. 자유와 평등의 축소. 어떤 한 집단이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차별을 하고 부당하게 차별하고 이 사람에게만 자유를 주고 저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지 않고 나중에 저희들이 목표라는 게 한마디로 평등한 자유 라고 명명할 규정할 수 있겠는데요. 이걸 뭐 제가 어떤 철학자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떤 철학자가 명명하기를 에갈리베르테 프랑스 말인데요. 에갈 리베르테 그냥 프랑스 말이 발음이 좀 어려운 게 R 발음이 그냥 르가 아니라 그냥 H 발음 흐도 아니고 좀 목소리를 긁는 것 때문에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그냥 우리는 그냥 영어식대로 하죠. 리베르테 에갈 리베르테 영어로 하면 equal liberty 평등한 자유 이 토론클럽이 지향하는 바가 결국은 제 생각으로는 평등한 자유 에갈리베르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에갈리베르테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죠. 신자유주의는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곡되고 오염된 것이라 저는 봅니다. 우리의 토론 프로그램이 토론 클럽의 제일 먼저 내세우는 모토가 신자유주의 극복 프로젝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희는 신자유주의는 왜곡된 자유주의다. 오염된 자유주의다. 그렇게 생각하고 에갈리베르테 평등한 자유가 실현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우리는 갈 것이라는 게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럴 때 물밀듯이 지적질이 들어와야 되는데 찬성한다, 반대한다, 무슨 헛소리 하냐, 무슨 공상 같은 소리 하냐, 그런 지적질이 물밀듯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타깝군요. 지금 23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길 가는 과객도 한 분도 보이시지 않네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어떤 철학자시던가 명망가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이러다가 그냥 제 강연장이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어디까지 말씀드렸더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대 파시즘으로 크게 일별해서 생각하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철학이라는 게 저는 관점의 정립, 관의 정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크게 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가는 게 진보가 아닐까. 파시즘에 증가해 나가는 게, 파시즘의 요소가 점점 커져가는 게
태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파시즘은 공생이에요, 공생. 델레즈가 영토와 탈영토와 탈영토와 제영토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듯이 민주주의와 파시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 안에 내재적으로 우리는 델레즈를 공부하면서 내재성, 내재적이란 말을 엄청 많이 쓸 건데요. 자세한 말은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 막스도 내재적 모순 뭐 그런 말을 많이 썼죠. 민주주의 안에 내재합니다. 내재하는 게 파시즘이에요. 우리 안에 민주주의적 요소도 있고 파시즘적 요소도 다 있다고 봐야죠. 있죠. 우리 사회 안에 민주주의 요소, 파시즘 요소가 항상 있고 우리 안에 개체로서 보는 인간, 나와 여러분 각자 안에 다 민주주의적 성향도 있고 파시즘적 성향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파시즘적 요소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배하고 싶은 욕망, 좀 더 나쁘게 말하자면 짓밟고 올라서고 싶은 욕망, 경쟁을 치열한 공정한 경쟁 다 좋은데 경쟁 상황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라서고자 하는 욕망, 정상에 오르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런 욕망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파시즘, 그 반대의 파시즘적 욕망도 있습니다. 지배받고 싶어 하는 요소가 또 있죠. 나는 자립하고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거, 난 그거 피곤해. 나는 어떤 권위와 어떤 힘에 의존하고 싶어. 지배받고 싶은 욕망, 이것도 파시즘적 요소입니다. 지배하고자 하는 요소, 지배받고자 하는 요소. 우리는 나중에 미시 파시즘을 공부하면서 이것도 억압하고 싶은 욕망, 억압받고 싶은 욕망, 의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할 텐데요. 이런 게 파시즘적 요소죠. 뭐 성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사디즘, 마조키즘, 마조히즘인가? 마조히즘이 정확한지 마조키즘이 정확한지 뭐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들도 뭐 그냥 파시즘에 포함될 수 있는 게 아닌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사디즘, 마조히즘, 마조키즘. 들레즈도 뭐 마조히즘에 대한 책을 쓴 게 있는데요. 그 옛날에 한번 읽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것도 성적인 상황에서 어떤 이런 가학증적 성향, 피학증적이라고 해야 되나? 피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피학적 성향, 이런 것들도 무슨 넓게 봐서 억압하고자 하는 의지, 욕망, 억압받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뭐 나중에 들어지 분열 분석을 보면은 정신 분석을 비판하면서 분열 분석을 전개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무의식적 욕망을 의식적인 면보다 무의식적인 욕망을 사회나 인간이나 사회를 지배하는 커다란 요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보는데요. 무의식적 욕망, 억압받고자 하는, 나도 모르게, 뭐 자본주의라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자본주의 기껏해야 이해관계나 의식적 측면에서 보면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자본가를
싫어하고 비난하고 그런 입장에 서야 할 사람들도 무의식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본을 흠모하게 되고, 뭐 정신분석에서는 자본가를 뭐 아버지에 대응시키는데, 그건 나중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버지같이 흠모하는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욕망, 그런 것들이 다 파시즘적,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파시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런 파시즘적 요소를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관점에서는 자유, 평등, 주체, 자율, 뭐 이태리에서는 네그리, 안토니오 네그리나 마이클 하트가 주장하는 뭐 자율주의란 뭐 아우토노미라고 하는 뭐 그런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진보적인 사상, 진보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이런 파시즘은 추방해야 할, 제거해야 할 우리 안의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우리 안의 파시즘적 요소를 완전히 제거한다? 완전히 축출한다? 그거는 뭐 불가능한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중에 보면은 들레즈용어로 말하면은 절대적 탈영토화, 절대적 극한이라고 표현하는데, 파시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된 상황, 그렇게 표현한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상황은 절대적 극한이라고 합니다. 극한이라는 게 뭡니까? 무한히 다가가지만 닿을 수가 없는 게 극한이죠. 한계와 극한이 다른 게 그거죠. 한계는 넘어갈 수는 없지만 닿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극한은 영원히 다가가지만 닿을 수 없는 포물선의 점근선 같은 그런 존재가 극한이죠. 약간 그런 우리가 흔히 쓰는 한계란 말과 극한 간에는 엄밀하게 보면 그런 차이가 있겠죠. 뭐 혼동해서 써도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잘못됐다고 할 수는 필요는 없겠죠. 30분이 넘었네요. 혼자 떠드니까 저도 힘들고, 이거 바람직한 토론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힘들고 절망적이네요.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스트리밍 방송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가 않는가 봅니다. 역시 무모한 도전인 것 같은데요. 어쩌겠습니까? 뭐 많이 하는 말로 시작은 너무나도 미약하네요. 시작은 너무나도 미약하지만 창대할 것까지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면목이 서는 민망하지 않은 그 정도의 채널이 될 것을 한번 바라봅니다. 제가 떠들다 보니까 혼자 떠들었는데도 30분이에요. 제가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소리를 많이 떠들면은 이게 목소리가 잠기는데 그래서 30분 가까이 떠들고 있네요. 제가 토론 클럽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도 이런 면도 있습니다. 목소리가 그렇게 낭낭하고 힘있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한 분이라도 오시면 피드백이 가능하고
한 분도 안 오시네요. 아, 대단합니다. 저를 구독해 주셨던 그 훌륭한 분들 어디 가셨나요? 1년 전에 구독해 주신 분들이야 뭐 제가 큰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만은, 구독해 주신 지 이제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되신 두 분들은 어디 가셨나요? 일주일도 안 된 두 분. 서형팍님, 불가외합니다. 아롬 헐링님.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제 목소리가 성대결절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러면은 지금 30분이 지났는데 아직 한 분도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절망적이네요. 오늘은 결국은 저 혼자 떠들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한테 뭐 토론거리가 아니라 들레즈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 제가 쓴 책이 내 살고 싶은 세상, 들레즈 경자의 철학적 토대. 이 책을 제가 주로 타겟을 고등학생분들이 보시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보면은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다. 찬찬히 읽어 나가시면은, 이게 뭐 소설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설책 읽듯이 볼 수는 없죠. 이게 찬찬히 생각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다 보면은 뭐 이해 안 될 게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썼는데, 제 친구 한두 명, 대학 나온 친구 한두 명이 읽어보더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단 것도 신자유주의 극복 프로젝트 1을 해가지고 철학자가 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철학자가 되자는 게 뭐 전문 철학자, 강단에서 강의하는 철학자라든지 뭐 제도권 강단이 아니라도 뭐 어디 가서 강연할 수준의 그런 전문가적 소양을 가진 철학자가 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는 아시겠죠? 철학자가 되자는 게 다른 말씀이 아니라 사유하는 사람. 사유하는 거를 들레즈는 크게 상식적으로 철학, 과학, 예술 이런 게 모두 다 사유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사유하는 사람들. 제가 사실 더 말씀드리자면, 철학자가 되자는 거는 과학자가 되자, 사유하는 사람이 되자, 그 말씀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철학자가 되자, 과학자가 되자, 예술가가 되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양을 조금씩 갖춰서 예전에 그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나 스파르타에서 자유로운 개인들이 나와서 철학적 소양을 가진 사람들, 과학적 소양을 가진 사람들, 예술적 소양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다른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자유롭게 아고라, 광장 이름이 아고라든가요? 아크로폴리스인가요? 잘 헷갈리는데요. 항상 그런 넓은 그 폴리스의 중심이 되는 광장에 나와서 누구나 다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그런 세상이 제가 꿈꾸는 세상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철학자가 되자.
이제 뭐 4차 혁명, AI 혁명 그게 많다고 그러는데 그게 조만간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4차 혁명이 실현이 돼가지고 허드렛 일이나 노동일, 단순한 일 그런 것들을 AI, 인공지능, 로봇들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들이 그런 일을 하고 옛날에 고대에서는 노예들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노예는 있을 수가 없죠. 노예뿐만이 아니라 그리스에서는 그 성인 남자들만 자유가 그 토론에 참여할 민주주의에 참여할 그런 자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남녀노소 어리다고 배제할 필요가 없죠. 여자도 물론이고 나이가 많다고 배제할 수는 없는 거. 남녀노소 이게 뭐 광화문에서 집회 같은 거 할 때 어린 학생들이 나와서 자유토론, 자유의견, 자유발언 그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놀랄 놀자 아닙니까? 놀라겠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그 조리 있게 그 하는 말들. 제가 원래 언변도 부족하고 필력도 없고 제가 뭐 책을 한 권 썼지만은 책 한 권 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아주 다년간에 걸쳐 쓴 책입니다. 뭐 글쓰기에 관한 것도 여러분들 지금 혹시나 듣게 되실 분들 뭐 작가분들도 있으실 거고 글을 쓰고자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 글쓰기에 관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철학자가 되자는 거는 말씀 그대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학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이 되자 그 말씀이 아니라 사유하는 사람이 되자. 철학자든 예술가든 과학자든 어느 정도 딴 그 생계에 바쁘시더라도 좀 더 사유하는데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모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같은 사이비, 왜곡된, 오염된 자유주의를 극복하고 무덤으로 보내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참여자가 되자. 우리 모두 다 그냥 대의민주주의가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에 맡기고 정치가들에 맡기고 내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들에 맡기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피곤하다, 귀찮다, 나는 진짜 권위 있고 똑똑한 사람한테 나는 의탁하고 싶다. 그런 내 안의 내 안의 파시스트를 몰아내고 자율적이고 누구나가 다 민주주의 주체가 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자기 운명 결정권을 스스로 쟁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자.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꿈이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가 진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상황에서 그런 거지. 우리 자신, 나. 이 들레즈 경제학 토론클럽의 큰 주제가 나를 사유하기가 있는데요. 그 토론클럽의 큰 주제 중에 이게 제가 쓴 책 뒷부분에 대충 말씀했는 말씀
책 뒷면에 대충 적어놨는데요. 사유하기를 사유해보자. 사유하기 자체를. 또 궁극적인 것을 사유하자. 존재를 사유하자. 가치를 사유하자. 개념을 사유하자. 나를 사유하자. 사회를 사유하자. 민주주의를 사유하자. 자유와 평등, 성장과 분배, 효율과 형평을 사유하자. 자본주의를 사유하자. 혁명을 사유하자. 그런 것들이 주제가 될 텐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사유해야 될 게 나입니다. 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철학이라는 게 저는 관을 정립하는 거, 관점을 정립하는 거. 관점을 정립하는 게 뭡니까? 관점을 정립하는 것은 삶의 좌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다시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 어떤 나가 될 것인가? 나 자체가 무엇인가 그것도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어떤 삶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다못해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술을 진탕 먹고 회식을 하다가 알딸딸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버스 안에서 아니면 버스나 택시 안에서 아니면 걸어가면서 문득문득 그런 생각들 한 번쯤은 다 하셨을 겁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나란 존재가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은 다 해보셨잖아요. 이게 뭐 철학하는 거죠. 그게 사유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좌표가 있어야죠. 그냥 아무 좌표도 없이 그냥 방황하다가 그냥 이리저리 갈팡질팡 하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게 시간 낭비밖에 더 되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가치 있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주제를 철학자가 되자 그렇게 잡아봤는데요. 이거 저 혼자 여러분들 지적질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헛소리냐? 무슨 밥 먹고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그렇게 지적해 주실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들레즈 철학 제가 뭐라고 그랬더라. 제가 책을 쓸 때 고등학교 수준의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은 중3도 마찬가지죠. 요새 질풍노도의 시기가 옛날 같지 않아서 중2로 내려왔다고 그러던데 질풍노도의 시간을 잘 슬기롭게 지내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안정을 찾은 중3 학생들도 제 책 정도면은 쉽게 이해가 찬찬히 읽어보다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어렵더라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나온 제 친구들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생각났는데 철학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전거 배우듯이 또 기타를 배우듯이 약간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수학을 배울 때 예를 들어서 수학이나 영어라는 거 배울 때도 처음에는 익숙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낯이 익어야 좀 이게 첫 고비를 넘고 쭉쭉 재미를 좀 느껴서 쭉쭉 전개를 시켜 나갈 텐데 첫 고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수학을 고비를 넘기려면은 기초적인 공식을 좀 외워야 되고
영어를 좀 고비를 넘기려면은 아주 기본적인 문법, 뭐 기본 5형식, 기본 5형식인가?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기본 단어, 걸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기본적 용어 정도, 기본 용어, 아주 기본이 되는 용어, 또 철학의 어떤 그 얼개 같은 거, 기본 문법 같은 거를 알기 쉽게 좀 설명이 되면은 우리 일반인들이 철학을 접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나누면서 아주 쉽게 해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오늘은 그게 불가능할 것 같네요. 오늘은. 그러니까 수학을 처음 하면서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그 공식을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외우게 할 게 아니라 그 공식의 의미가 뭔지 도대체 그 공식을 외워서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냥 물리학 공식이든지 수학의 근해 공식이든지 미적분의 공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천문학자나 과학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거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끼면은 그 길로 쭉쭉쭉쭉 뻗어나갈 거 아닙니까? 그 미적분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미적분학이 원의 넓이를 구하고 구의 부피를 구하고 그게 기본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원의 넓이를 구한다는 거는 참 불가사의한 일이었었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요. 근데 그게 미분 적분으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공감이 가는 설명이 있으면은 철학도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유함에 있어서 우리는 익숙해져야 된다. 낯이 안 익어서 그럴 뿐이지. 들레즈 철학도 그런 겁니다. 들레즈 철학이 현대 철학을 대표하는 것이다. 들레즈가 현대 철학을 집대성한 위대한 학자다. 그런 평을 받고 있는데 들레즈, 질 들레즈 이름도 어떤 사람은 꾸리꾸리하다. 어떤 사람은 우아하다. 그런 평가, 이름 자체에서 그런 평가도 반대되는 반대되는 평가도 나오는데 들레즈 철학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찬성과 반대가 물론 있고요. 근데 들레즈 자체에 대해서 들레즈나 이름 자체도 들어본 사람, 듣보잡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현대를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들레즈 철학이 필요한데 들레즈를 아직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들레즈 철학에 입문은 하고 싶은데 한 고비를 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입장이 있으실 건데 제가 들레즈에 입문은 하고 싶은데 전혀 들레즈를 접해보시 초심자분들, 아주 생 입문자분들한테, 생 초심자분들한테 요것만 들레즈의 책들 그것만 소개하고 오늘은 접어야겠네요. 54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 시작한 지 제가 일주일은 뒤에 또 방송할 예정인데요. 일주일 동안 목소리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들레즈를 입문하신 분들한테 소개드릴 책들만 쭉 소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들레즈 나중에 정식으로 토론 클럽을 운영하면서 들레즈를 소개할 때 다시 자세하게 언급할 부분인데요. 지금은 아주 그냥 책 이름 정도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들레즈와 질 들레즈, 물론 나중에 들레즈의 사상은 펠릭스 가타리와 같이 쓴 공저들이 많은데요. 김재인 선생은 저 안티오이디푸스 번역하시면서 구아타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뭐 가타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들레즈의 서적 책들과 펠릭스 가타리와 같이 쓴 공저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레즈의 대표 서적은 네 가지로 볼 수 있겠어요. 들레즈 자신이 쓴 차이와 반복, 그리고 의미의 논리 두 권 하고요. 단독으로 쓴, 또 후기에 사상서, 펠릭스 가타리하고 공저로 한 사상서 두 가지, 안티오이디푸스, 그리고 천개의 고원, 천의 고원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천개의 고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밀 플라토, 10 플라토스, 10이 아니죠. 참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프랑스 말로는 천개의 고원이 밀 플라토, 영어로는 1000 plateaus, 천개의 고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아주 필수적인 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들레즈하고 가타리가 쓴 원전을 곧바로 한번 정복해 보겠다 그러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다, 들레즈 가타리를 공략하기 위해서 주변부터 살살 공략하자, 주변에서 중심으로 공략해 들어가자 그러신 분들은 그 해설서들, 주석서들의 힘을 빌려서 들어가 보자 그러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주로 해설서들을 소개시켜 드리자면요. 가장 전반적으로 들레즈 사상을 전반적으로 입문하실 수 있는 책들은 서동욱 선생님이 쓴 들레즈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마이클 하트가 쓴 번역서 들레즈 사상의 진화란 책이 있습니다. 또 서원에서 나온, 서원이란 말은 이정우 선생님의 호로 알고 있는데요. 서원에서 나온 들레즈 사상의 분화란 책도 있어요. 들레즈 사상의 분화란 책도 있는데, 들레즈 가타리 사상을 아주 망라해서 정리한 책들은 서동욱 선생의 들레즈의 철학, 마이클 하트의 들레즈 사상의 진화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의미와 논리 책은 이정우 선생이 쓴 사건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된 책인데, 시일이 지난 책인데, 그 책을 같이 보면은 이해가 좋을 거예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안티오이디푸스는 이게 좀 골 때리는 책인데, 직접 정면 돌파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해설한 책도 제가 아는 범위로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나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 학자가 쓴 건데요. 들레즈 유동의 철학 이란 책인데요. 우노 구니이치 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들레즈 책 제목은 들레즈 유동의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뭐 안티오이디스 말고도 뭐 들레즈 사상을 망라해서 쭉 해설한 책인데, 안티오이디푸스를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주석서들 중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천개의 고원 주석이나 해설서로는 단연 이정우 선생님이 쓴 천하나의 고원. 천하나의 고원 제목 자체에서도 알 수 있겠죠. 천개의 고원을 에다가 천하나의 고원을 더 세운, 고원을 하나 더 만든, 어떻게 보면은 천개의 고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을 같이 보셔야 천개의 고원이 제대로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설서하고 이 원전하고 같이 보면은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많은 해설서들이 있는데, 제가 뭐 다 결코 다 봤던 건 아니고, 일단 뭐 겉핥기식으로 본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떤 거 보면은 해설서가 더 어렵게 쓴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진짜 읽으면서 화가 나는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뭐 시간 낭비하실 건 없으실 것 같고요. 뭐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는 이 정도인데, 이 정도는 제 범위 내에서이니까 다른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참고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또 그 외에 쭉 보면은 차이와 반복 전에 철학사를 연구하면서 들레즈한테 영향 준 철학자들을 연구하면서 단행본으로 쓴 책들이 있어요. 맨 처음 쓴 게 아마 휴물 연구한 책인데, 그게 뭐더라, 경험주의와 주체성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아주 들레즈의 이름을 널리 알린 책인데요. 니체와 철학이라는 책. 당연히 니체를 심층 분해한 책이겠죠. 니체와 철학. 이것도 읽어보면 이해되는 부분은 재미있어요. 이해되는 부분은 재미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역시 재미가 없죠. 뭐 그게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해되는 부분은 슬슬 페이지가 넘어가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짜증나고,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나,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다 그러잖아요.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다 그러잖아요. 어려운 책, 철학책 읽을 때 이해되는 부분은 읽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슬슬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다시 재독, 삼독 할 때 또 껴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좋은 책은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2번 읽고 3번 읽고 그러면은 또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망치를 맞는 듯이 그냥 퍼뜩 전구가 켜지듯이 이해가 되는 어떤 영감이 떠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들레즈를 그냥 제 나름대로 독파할 수가 있었죠. 뭐 저도 들레즈를 같이 연구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하고 이 들레즈를 제가 뭐 입문자분들에 비해서 한 발짝
좀 앞섰다고 그래서 제가 뭐 들레즈를 다 하는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들레즈를 제가 이해하는 게 뭐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토론하면서 들레즈 전문가분도 혹시나 오실지 모르는데 많이 배우고 그러려고 그런 생각에서 토론클럽을 만든 거죠. 근데 아무도 안 오시네요. 저 혼자 떠들다 마네요. 그러니까 제가 헛소리 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생길 수밖에 없겠죠. 지적질을 팍팍 해주셔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칸트의 비판 철학, 프루스트와 기호들, 그 외에도 베르송에 관한 책, 많이 있습니다. 한 권만 사셔서 그 뒤에 참고문을 보시면은 거의 쫙 나와요. 단행본뿐만 아니라 더 깊이 나는 들레즈 학자가 되겠다, 들레즈를 전공을 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논문이나 강연록 그런 것들도 봐야 되겠죠. 그 논문이나 강연록 그런 걸 모은 책도 번역된 책이 있어요. 들레즈가 만든 철학사라는 책이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데, 그 책이 들레즈의 논문이나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번역해놓은 책입니다. 저도 한번 봤는데 별로 지금 기억나는 게 없네요. 한번 깊이 공부하실 분들은 볼 가치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책도 보시고, 또 그 다음에 차이와 반복, 의미와 논리를 같이 쓰면서 스피노자에 대해서 책도 썼고요. 지금 정확한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스피노자에 관한 책들, 그 다음에 또 안티오이디푸스를 쓰고, 또 1000개의 고원 넘어가기 전에 또 카프카에 관한 책도 썼고, 그러니까 들레즈가 엄청 박학다식한 사람인 게 철학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 과학 엄청나게 조예가 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프랑스 철학의 장점이 사람들이 자연과학하고 친화력이 높다 그런 평가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현대 프랑스 철학 중에서도 들레즈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자연과학과의 친화력이 아주 높습니다. 어떤 비판자들은 그러기도 합니다. 들레즈가 과학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죠. 여러 가지 철학이 많은데, 들레즈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문학, 역사와 같은 인문학적 조예도 굉장히 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루스트나 카프카 같은 문학자들을 연구하면서 또 문학자들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또 철학책을 쓰기도 하고 그랬죠. 또 영화에도 조예가 깊어가지고 또 말년에 시네마 1, 2 그런 책도 쓰기도 했죠. 저는 1000개의 고원, 또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거 공부하고 머리가 완전히 머리털도 많이 빠지고 굉장히 지치더라고요. 역량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시네마 읽어볼까 생각 중에 중간에 어렵기도 하고 힘도 빠지고 그래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또 예술론은 또 다르더라고요. 또 들레즈의 예술론, 문학론 그런 책도 읽어보면은 또 정통 철학책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이따가 말하는데, 하여튼 그런 영어에 관한 책도 썼고, 그렇습니다. 대충 소개가 됐나요? 그래서 1000개의 고원 이후로 푸코란 책도 썼어요. 푸코란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셸 푸코하고 질 들레즈하고는
아주 돈독한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뭐 티격태격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둘인 서로를 뭐 아주 격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세기는 뭐 들레즈 세기라나 뭐라나 그러긴 소리까지 했고, 미실 푸코가 들레즈한테요. 또 들레즈는 또 푸코란 책을 쓰기까지 했어요. 들레즈가 쓴 책 제목이 푸코입니다. 그런데 이 푸코란 책이 아주 들레즈와 가타리 사상을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회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치론을 연구하는데, 이 푸코의 연구가 아주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죠. 푸코란 책을 썼고, 또 말년에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썼습니다. 대개 보면은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처음에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은 들레즈의 말년에 쓴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들레즈하고 가타리하고 공저로 되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들레즈가 혼자 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타리가 자기도 이름을 얹어달라고 뭐 그랬다나 어쨌거나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레즈가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여기서 써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골 때린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평소에 생각하는 철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것도 나중에 같이 공부를 하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뭐 대충 소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더 해설서, 주석서는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뭐 같이 공부하고 토론해 가면서 그때그때 소개가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훨씬 지났네요. 혼자 떠드니까 제 목소리도 많이 못 들을만한 구석이 원래부터 그렇지만은 듣기도 힘드실 것 같고, 1시간이 넘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아무도 안 오셔 주셨습니다. 제 홍보가 부족한 건지 컨텐츠가 뭐 매력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다음 일요일 10시를 기약하면서 오늘 이만 줄겠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또 계속 쭉 꾸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